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계신 김성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바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발표자분들의 근무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가은 간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병원 근무하고 계시는 서다혜 간호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조일지 파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선아 간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은영 간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통합 돌봄 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영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현재 실버타운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명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강주성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간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의협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 간호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간호법 논란은 주로 직역 간의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각 직역 간의 목소리 말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간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얘기해 주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언론도 없습니다. 어제 여의도 공원 걸기대회에서는 간호법이 직역들 간의 협업을 깨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싸우는가요? 찬반으로 나뉜 의료계 주장만 나오는데 정작 국민들 입장에서 간호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 환자 입장에서 간호법은 환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의 주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간호보조 업무로 규정한 현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간호조무사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간호법이 뺏어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의 현재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 수단이 시위와 삭발밖에는 없는가? 강경한 언어와 행동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차분히 얘기하고 서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긴급 간담회에서는 주로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현행 의료법 중심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간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발표 후에는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언론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자담회에 업무 시간을 제쳐놓고 참석해 주신 여러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언론인들을 통해서도 무엇이 논란인지 좀 쟁점들을 좀 핵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 순서 시작에 앞서서 잠시 연단 앞으로 위치하셔서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내빈 여러분과 그리고 발표 토론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회의장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위치해 여기는 주시죠. 그냥 앉아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만 발표자들만 잠깐 오셔서 쓰시면 될까요? 강준 선생님 좀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 구도 괜찮으신가요? 예, 촬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김성주 관사께서 간담회 진행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모두 8분의 발표자께서 5분씩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 여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미리 좀 정해진 대로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가은 간호부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서다혜 간호사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병원에서 부서장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김가은입니다. 임상 경력은 27년 됐지만 이제 중소병원에 부서장으로서 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그 간호법 제정을 보고 이제 한 3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중소병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 사항으로 저는 이제 간호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든 사항은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중소병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직원의 복지나 간호사의 처우가 다르겠지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과 대학병원의 대기제도, 다시 말하면 웨이팅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 3번의 기회까지 해서 중소병원에 아예 간호사들이 지원조차도 하지 않을 상황으로 있어서 부서장이 직접 구인 사이트를 직접 알아보거나 지인 소개를 받아서 간호사를 충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1999년도부터 간호사 등급제도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중소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 이상급 대형 병원들은 1등급에서 3등급을 유지하려고 거의 간호사를 데려가서 하는 거지만 중소병원은 뭐 6등급 아니 7등급도 거의 유지하지 못한 채 지금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약의 경우는 뭐 입원 병동을 줄이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경우가 거의 뭐 많다는 경우가 있고요. 이에 환자들은 이제 가까운 병원을 두고도 입원 병실이 있는데 왜 받지는 못하냐 하면서 대형병으로 지금 또다시 뭐 환자 이동까지 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추가된 그 간호법제 28조에 의하면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돼서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이 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소병원의 열악한 사정이 간호사들이 채용이 되어도 사실상 바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력 간호사들의 업무가 더 소진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도 버거운데 오리엔테이션을 주다 보니 신규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도 힘들어하고 경력 간호사는 경력 간호사도 힘들어해서 업무가 소진돼서 그 자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장은 또 반복 잦은 이직과 그걸로 인해서 또 채용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중소병원이든 어떤 모든 병원이 원활하게 간호 인력이 소급이 되었으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간호부서장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거의 모든 업무를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병원의 간호관리자들은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이 되지 않는 부서의 공백에서 현장 업무까지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주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이제 부서 보건관리자라든가 감염관리자라든가 이런 겸직, 그러니까 대형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의 몫은 다 해야 되는 게 중소병원의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뭐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이지만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대형병원은 그나마 인력이 있지만 중소병원은 그 인력이 적은 인력으로 그걸 모든 걸 감당해야 돼서 간호부서장인지 간호사인지 행정 업무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 전담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직원들 관리는 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해서 이 교육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된 제26조의 교육 전담 간호사를 줘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간호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법이 제도화돼야 되는 건 확실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중소병원에 이러한 교육 전담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안 된다. 인력 자체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감염 관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간호사의 부족 현상이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시스템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기업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권한이 많아서 업무 시간 외에는 병원장이라든가 페이덕 원장님 등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간호사들은 대부분 이제 필요시 처방으로 해서 이제 환자 어떤 고통이라든가 통증을 해소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가 그것도 하나 지연이 되기 때문에 환자는 고통을 증가되면 대부분 간호사한테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고충을 들어주는 이런 제도적인 게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간호법이 많이 되면서 오해의 소지도 많겠지만 저는 이런 간호사 법이 간호사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서 24시간 내내 간호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저희는 조금이나마 통증이라도 고통을 감소시키고 싶어서 또 하나의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서 자그마한 소리를 한번 내본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 서다혜 간호사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더불어 코로나 이후 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된 간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숙련된 간호 인력이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저는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있어서 결혼 후에 병원에서 경력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후 병원에서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간호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분만 휴가 후 1년 동안은 야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휴가가 끝나고 출근 직후부터 야간 근무를 포함한 3교대 근무를 하기도 하고 임신 후에도 3교대 근무를 지속하다가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을 하더라도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력 간호사의 퇴사율 증가는 숙련된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신규 간호사가 숙련된 간호사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되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 신규 간호사들은 간호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되며 업무 부적응 및 가중으로 신규 간호사들의 퇴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간호 인력의 업무 특성에 따른 임신 출산에 관한 모성보호법을 제정비하여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의 제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을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간호사들의 이직률 및 퇴사율을 줄여 현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부족한 간호 인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병원에는 교육전담 간호사가 없습니다. 교육전담 간호사의 부재로 경력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 간호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집단 내 괴롭힘 등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를 정립하여 교육전담 간호사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도맡은 경력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신규 간호사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적응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대부분의 진료과에 담당 레지던트 의사가 없고 전문의만 있으며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의 부재는 전담 간호사로 채워가고 있으며 전담 간호사는 수술 전후 처방, 입원 환자의 처방,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설명, 약물 처방, 수술 보조, 의무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 및 업무 범위는 제도로 정해져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으며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사의 일방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법적 울타리가 없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야간에는 담당 의사들이 병원 내에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의 적응증에 따라 필요시 처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처방마저 없는 환자들은 담당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여 처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직 의사는 환자 상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 전문의에게 간호사가 직접 전화하여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호사에게 직접 처방을 입력하도록 지시하는 의사의 수도 상당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잠결에 환자 상태를 보고받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런 처방을 낸 적이 없다고 번복하여 난처한 일도 덜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되어 병원 내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한다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환자 안전 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 및 체계를 정립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을 강조하며 의료 종사자 간의 협업과 상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아 간호사님. 조일지 예. 제가 안 빠뜨렸네요. 예, 조일지 파트장님, 이어서 이선아 간호사님 순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째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했고 현재는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일지 간호사입니다. 저는 내과, 외과 집중치료실, 외상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코로나 중증 전담 치료 병상과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를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신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대한민국의 전문 직관을 가진 간호사로서 제가 지금 간호 현장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간호사로서 근무해왔던 지난 5년 동안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범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최접점 부서의 관리자로서 일하며 관리자로서 선배 간호사로서 무력함마저 느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푸배에 와닿던 문제는 바로 간호사의 사직과 이직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다양한 질병군과 높은 중증도를 가진 환자들이 내원합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소정의 실습을 해야 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신입 간호사로 입사하면 약 6에서 8주의 교육을 하고 이후에 환자를 혼자 돌봐야 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의 환자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입 간호사에게 이러한 업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간호 업무는 단순히 이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한 학습과 이론적 지식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신입 간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혼자서 12명 이상의 환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복잡한 처방을 수행하고 동시에 환자의 입퇴원, 수술, 응급 상황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도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런 업무가 왜 힘들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간호사 한 명이 6명에서 7명의 환자를 보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조차도 상황이 이러한데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겠죠. 신입 간호사의 절반이 이러한 간호 현장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제가 사직 면담을 할 때 대부분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감으로 너무 심한 불면증과 여러 건강 문제를 호소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을 버티기가 힘들어 내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합니다. 이 중에 몇몇은 몇 개월을 더 버티지만 1년이 된 시점에 3교대를 하지 않는 타직종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3교대를 하면서 생긴 생리불순과 불면증 등의 건강 문제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런 힘든 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한창 일해야 할 중간연차인 3에서 5년차 간호사들의 이직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임상 현장에는 환자 간호에 경험이 많은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경력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간호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신입 간호사들은 업무의 과중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고 있습니다.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간호사입니다. 숙련된 간호사는 중증 환자를 적절히 중재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빠른 대응과 처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환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간호사들은 업무 과중과 3교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과다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높은 사직률은 숙련된 간호사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은 간호사들에게 더한 부담을 남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임상에서 20년을 넘게 지내온 저와 같은 경력 간호사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20대 초반의 신입 간호사들이 과연 견뎌내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코로나19 최접점 부서의 수간호사로서 그동안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힌 간호사들의 사직이라는 선택을 지켜보며 후배 간호사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관리자로서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간다면 노령화된 사회에서 홀로 남은 환자들은 누가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 환자에 따라 병상은 확충되었으나 이를 돌볼 인력은 없었습니다. 델타가 유행하던 2020년 12월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호흡기와 에크모를 봐야 하는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필요했고 올해 2월 말 3월 초 40만 명 확진자가 쏟아지는 연이은 아파일로에서 코로나 환자의 발생의 양상은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 호흡기 문제가 주가되었지만 5차 유행 시기에는 모든 진료과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외상, 신경과, 외과, 산모, 소아 환자 등 이러한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이 있는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를 1, 2년의 경력의 간호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겠죠. 병동 경험만 있는 간호사들도 호흡기 교육만 받고 중환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계속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런 환자를 어떻게 보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간호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현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간호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비율이 높고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배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환자 폭증에 따른 병상 확충이 되는 고비를 견뎌내는 것이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며 숙련된 간호 인력에 대한 필요성, 간호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다른 위기,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입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련된 간호사를 미리 확충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법의 내용에서 담고 있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마련, 교육 전담 간호사의 운영과 간호인력지원센터의 확보 등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늦었지만 소중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숙련된 간호 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호법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저희가 가야 할 방향성,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성주 국회의원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공국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경험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애국을 하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저 같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 두 부류들한테는 저희 가족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른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 현장은 어떠한가요? 제가 10년 전 신규 간호사로 근무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간호사 1명당 15명이 넘는 환자를 한 듀티 안에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 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제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8시간만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이 환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류의 말입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저를 돌봐달라고 하는 환자들은 많게는 나이트 때는 20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호학생 때 모두 배웠습니다.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지만 올바른 간호 중재와 올바른 간호가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너 듀티 안에 그 환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파악했어? 라고 물어보면 부끄럽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는요, 근무를 하면서 제가 놓치는 한 가지, 혹시라도 한두 가지가 환자에게 위험이라던가 위협을 가할까봐 매일 근무를 하면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10년 차인 경력 간호사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신규 간호사, 2년 차, 3년 차 간호사들은 매일 그 중압감에 싸워야 합니다. 간호사가요, 3교대라는 근무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중압감을 매일, 매 순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돌보는데 제 근무 중에 환자가 갑자기 중증으로 넘어간다거나 CPR이 터지는 상황이 되기라도 된다면 저는요, 환자 한 명만 돌보고 나머지 환자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좋은 병원도 이런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중증이 발생이 되면 나머지 환자는 모두 버려지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또 의사 수가 적어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시술이라던가 처방 그리고 대리 수술 이런 것 등은 너무나 흔해서 병원 현장에서 흔해서 간호사들이 그것이 의사의 업무인지도 모르고 시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외래 같은 경우는 의사의 실적과 환자 수를 실적을 얻기 위해서 처방까지 간호사가 하고 진료 기록도 작성을 하는 것 등이 비일비재하게 좋은 병원, 3차라는 병원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코로나라는 감염병 핑계로 의사의 업무 대다수를 해왔고요. 그 외에도 간호사는 정말 많은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간호사가 그렇게 내 몸을 갈아서 감염병과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우리를 지켜줄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려는 간호법에 왜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반대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를 정하고 의사는 의사 일을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느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들은 환자를 최전선에서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동료들은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환자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부디 나의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예비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영웅, 그 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3년 동안 환자를 지킨 우리들을, 국민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발표로 이은영 간호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해온 26년차 간호사입니다. 꽤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체력이 받쳐줄 정도여서 지금까지 3교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에게 많은 감사와 격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환자들은 입원을 하면 간호사를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간호법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 간호법이 뭔지 정확히 안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직능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담당 간호사가 경력자면 환자들은 안심을 하십니다. 담당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시술 하나, 처치 하나, 혈압을 하나 잴 때에도 설명을 할 때에도 경력 간호사와 신규 간호사의 차이는 실로 말로 전달을 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간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자가 되었을 때 숙련된 간호사들에게 간호와 치료를 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믿고 간호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퇴원할 때까지 가장 곁에서 환자 곁에서 환자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정년퇴직한 간호사는 제가 알기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교대 근무하면서도 어렵고
의사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 약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직종이든 다 빠지게 되면 그 업무들을 다 해내면서 사람이 없어도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전산이 다운되더라도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간호사들입니다. 심지어 의학분업 때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의사들의 문제로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켰던 건 우린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지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접 환자를 돌보는 중증 병실에 들어가서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탈진되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가장 마지막까지 옆에서 지키면서 마지막 임종까지 지켰었던 게 우리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을 생각하면 제가 입사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간호사는 힘들지. 이게 너무 당연합니다. 간호사는 3교대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힘들지. 밥만 먹고 일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사직도 많고 그게 너희들 간호사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가 힘들었었던 건 20년 전의 상황이 아니고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했었던 건 20년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말 간호 인력의 숙련도, 간호 인력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간호 인력의 돌봄이 얼마나 우리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몇몇 잔체들의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입원했을 때 누구의 간호를 받고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숙련된 간호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한 명의 간호사가 12명씩 환자를 보면서 나에게 대하는 것과 6명씩 환자를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는 거는 모두 아실 겁니다. 환자 1인당 검사나 치료에 관한 전화를 한 통 받아서 6번씩 받는 거, 12번씩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입장만 바꿔보더라도 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호사는 원하기 힘드니까 당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간호사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키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 모두가 서로 돌보며 모두를 두루두루 보는 가운데 코로나 전사로 현장에서 환자를 지켰었던 간호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직역 간의 혼란과 의료 붕괴를 얘기를 하며 몇몇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 김성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법이 만들어질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다른 사람 누구나 어떤 직종에게 피해가 가는 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야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같이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간호법이 발의돼서 직능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충분한 논의 속에서 원안이 변경이 되면서도 이 간호사들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과 복지위 간사님들과 함께 모두 노력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이유를 고민을 해보면 본인들 그 직능 단체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무작정 반대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말이 간호법이죠. 이 간호법 안에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나와서 그저 책만 보고 나왔었던 간호사들을 가리키기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제 이런 것들은요 모두 여러분들에게 돌봄의 손길이 다 있고 돌봄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간호사들이 건강하고 간호사들이 일할 만한 환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만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법이라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기자분들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이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 간절히 원하는 바람들이 모두의 노력으로 문제 없이 안착해서 간호법으로 통과돼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이거를 무기로도 사용하고 품에 있는 사직서가 위안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없이 간호사들도 우리처럼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휴게도 하고 정년퇴직도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이 아닌
참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는 돌봄 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영희 원장님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실버타운에서 일하시는 최명희 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 노인 장기요양법 안에서 요양 등급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 한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이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법 안에서 방문간호는 일정의 자격을 갖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는 365일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상자의 의료 의용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 환자 곁에서 직접 돌봄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의 대인관계 및 의료 형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원하기에 병원 이송을 해야 함에도 안 갔을 때 의료인으로서 치료 의무, 가족이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호스피스 결정 시 간호사의 개입은 매우 필요하나 윤리적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기는 개념보다 의료와 관계되는 모든 결정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환자 주관주의적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에서 지역사회 현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장 사례를 들자면 첫 번째, 91분 당뇨약을 받고 약복용을 하다 저혈당으로 의식이 저하된 사례입니다. 방문 시 혈당이 54 체크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편안히 주무신 줄 알고 오후 1시 식사 후에 저녁 6시까지 식사를 안 드린 상태였고 병원 이송을 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병원 가기를 거부해서 협진이 원격 진료 후 비위관 삽입 후 설탕물 200cc 드리고 혈당을 계속 체크하면서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대상자를 간호하면서 55,120원이라는 수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 개념으로 비관 튜브나 기관 절개관, 어떤 재료대 등을 청구할 수 없는 저수가의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지역사회를 꿋꿋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고관절 골절로 와상 대상자인데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발생한 사례로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꺼져 있는데 보호자가 발견하지 못하였고 매트리스 압력 확인법을 미리 사전에 교육했다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도 와상 대상자로 설사로 복부에 온질질하기 위해서 40에서 50cm 전기 매트를 사용하면서 엉덩이 부분까지 길이가 길어서 찜질기가 드리워져 있어서 이도 화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찜질기의 온도를 줄이거나 데워서 사용하는 핫팩 사용법을 교육했다면 예방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대상자의 화상이나 상처, 욕창 등 간호사가 현장에서 발견할 때도 즉각적인 처치를 할 수 있음에도 방문간호 지시서에 화상, 욕창, 상처, 처치 지시 내용 등이 없으면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수하고 있어서 대상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대상자는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비용만으로도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건강 형태 개선이나 건강 증진 행위를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판단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안에서는 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 지시서 180일이 유효합니다.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 간호 서비스 영역이 생기면 재발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민건강권 보장과 노인 의료비 절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이미 많은 자료에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 체계 내에서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변화하고 요구되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쫓아갈 수 없으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상 급성기 치료 후 재가로 오는 환자의 안전관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관리 강화까지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인 간의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에서도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가 방문 간호는 대상자를 둘러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원 후에 중증의 문제를 가지고 귀환하는 대상자별 요구되는 간호기술, 의료장비의 고도화, 장비의 장착화로 인해서 간호술기의 전문교육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월 한도 내역 안에서 요양, 목욕, 간호를 나눠쓰기 형태의 수가체제로 월급제 간호사를 고용하기는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방문간호 현장에서의 방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재가의 간호환경 구축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간호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병원에서 간호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목격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가 주간보 중앙에서의 방문 간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체계내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도타운에 근무하시는 최명희 원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님들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주마등처럼 지난 시절에 제 간호사 생활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20여 년간 임상에서 간호사, 수간호사, 간호 부서장직을 수행하다가 대학에 가서 잠시 또 교직을 이수를 하고 또 예비 간호사를 또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환자 돌보는 게 좋아서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과 같이 지역사회로 제가 다시 나온 지가 지금 13년째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제가 센터를 개설하여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것을 하였고 현재는 시설 등급을 받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요양시설과 재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가지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요양원이라는 것이 이제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명칭으로 어른들이 요양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유료와 무료로 갈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하고 난 뒤에는 거의 그 등급받은 분들이 주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성질환 또는 중풍, 치매와 등의 어르신들이 가족 수발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의식주도 해결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치료도 함께하는 그런 복지와 의료를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24시간 수발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는 아닌 만성질환을 1개에서 3개 정도 가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안가정으로 요양시설의 시설 등급을 받아 많이 모십니다. 그런데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비위관, 콧줄을 끼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배뇨관, 소변줄을 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시설에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이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저는 병원에서 보내주는 간호사를 외부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수시로 빼는 콧줄, 치매 어르신들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어떤 소변줄 이런 것들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분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산료를 물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상황이 참 원망스럽고요.
또 이럴 때는 보호자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야 돼서 보호자분들의 원성도 저희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설에는 그 의사가 별도로 없지만 시설에 계약 의사를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 2회 정도 시설에 방문해서 환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변화되는 어르신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일종의 예방 목적으로 의사와 협약이 이루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 계약 의사님들은 개인 의원이나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외래로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진료 시간 외의 요양시설을 방문을 하시지만 수시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응급 상황 때는 사실 문의를 하고 싶지만 그분들도 진료를 하시고 야간 시간에는 통화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급한 상황 이외에는 그 협약이가 방문하는 날 이외에는 콜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와 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간호처치를 즉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모순이 저는 늘 느끼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비약도 저희는 밀착해서 보고 있는 간호사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환자의 복약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틀이 없어서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에 있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에는 중증의 와상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꼭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등급을 받아서 매일 방문 요양보호사와 주일에 방문 간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실 현재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18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방문간호 지시서를 받을 때마다 비싼 사설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의료기관을 찾아야 되고요. 몇 분 되지 않는 대면 진료를 위해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병원을 가야 되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는 3,000원이고요. 사설 앰뷸런스 이용료는 13만 원입니다. 왕복에서. 자, 이런 현실을 혹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반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똑같은 간호처치를 굳이 지시서 변동이 없는데도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방법은 없는지, 비용 지불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대납해주는 어떤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에게 굉장한 어려운 점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그 노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노인 의료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모순 때문입니다.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절충을 못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중복을 못하게 하고 지역사회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통해서 100세 시대에 좀 더 지역사회 가까이에 저렴한 의료비로 즉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 의료인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배출되어서 이 어른들을 대신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경 시민연대 활동가이신 강수성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수성 대표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원래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듣겠습니다. 얘기할까요? 예. 제가 잘 들리질 않아서. 간호법 한다고 그러니까 의사협회도 그렇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그렇고 막 저항이 아주 심하네요. 삭발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된 데는요,
오늘 여기 간호사분들 많이 나오셨지만 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간호협회가 일을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 의료법에 보면 의료행위라 하면 예. 진료, 간호, 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의사는 의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있고요.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간호 의료행위가 독자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독자성 갖다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의사가 시키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독자적인 간호 의료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그 범위가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자고 하는 게 간호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간호법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투석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한테 물어봅니다. PA는 정말 억울하죠? 맞대요. 근데 그러한 상태로 지금까지 얼마나 왔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왔단 말입니다. 예.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든 뭐라든 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이번에도 업무법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과 이 시대의 흐름은 간호가 병원 안에만 묶여있지 않고 지역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에 있는 저 같은 환자가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퇴원해서 돌아가면 열의 8명은 만성질환을 갖다가 서너 가지씩 가지고 있는 다 환자들입니다. 아 이분들한테 와상 환자한테 진료받고 싶으면 휠체어를 타든 앰뷸런스를 부르든 병원으로 오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가 와야죠. 간호사가 와야죠. 근데 의사는 숙가 하나 줘서 못 온다며. 아 그러면 간호사라도 와야지. 근데 법이 들어있지 않으니 이 법을 갖다가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환자가 살지. 그래야 지금 시대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진입한 이 사회에서 앞으로 주구장창 돌봄에 대한 수요가 끝없이 급증할 텐데 그걸 갖다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간호법은 그래서 시대의 흐름입니다. 받아들여야죠. 네. 두 번째, 업무 범위를 갖다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번 간호법이 못하면 간호법이 이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 간호협회 또 간호사 또 여기 계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지금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보건법 또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장애인 노인복지법 이 관련 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채용합니까? 왜 비싼 간호사를 채용하죠?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전부 다 간호조무사분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왜? 임금이 싸니까. 근데 그 많은 법이 그 모양으로 다 만들어질 때까지 제 귀에는 한 번도 간호협회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집단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간호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갖다가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호를 이 돌봄을 병원에서 끄집어 내와야 됩니다. 이미 인구 구조적으로도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급성기 질환자 중심의 의료 상황이 만성기 질환자 중심으로 너무 이미 갔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돌봄에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의사가 전문가입니까? 돌봄이 여러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간호사가 전문가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 업무에 보조 인력으로 투입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미 지역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쓰게 돼 있는 그런 이상한 법 규정 때문에 스스로가 지역에서는 우리는 간호사하고 지금까지 동급 취급을 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들 잘못이 아니죠.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간호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지역에서 돌봄을 갖다가 수행할 때 분명히 지역 돌봄 전달 체계는 확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이게 저항이 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약해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업무 영역이 있고 각각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업무 전달 체계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체계의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간호법에서는 요양보호사까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복지부의 강한 저항으로 빠진 겁니다. 아니,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간호정책과라고 하는 것이 간호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간호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빼면 간호전달 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또 간호법이 가야 될 길은 맞는 길입니다. 가야 되죠. 다치고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갈 건 가야죠. 왜? 지금 국민과 환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누워 계신 분들, 앞으로 돌봄이 필요할 분들, 저는 지금도 돌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부모 바로입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요, 언젠가 분명히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 돌봄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됐습니다. 이걸 피한다? 같이 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간호법이 그러한 국가 통합 돌봄 체계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힘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간호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돌봄 영역, 장기 요양 기관에서의 현재 의료법 체계가 어떻게 제약이 되고 있는지 환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강두성 대표님께서는 이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또 환자들, 국민들 요구로 보나 지금 이제 간호법 제정의 흐름은 옳은 방향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예 단기적으로 국가에 의한 돌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론인들께서 발표하신 분들한테 지명해서 부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면 각한 분께서 답변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메디컬타임즈 인터뷰 촬영하는데요. 의원님께 좀 먼저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워낙 간호사 선생님께서 많이 나와서 계셔가지고 이런 질문이 좀 그렇긴 한데,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법과,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거를 반대한다고 보시는지, 나오는 홍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오신 간호사 선생님께는 동사협회가 이렇게 동일하게 반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사를 빼앗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일부는 대부분이 있는지,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제 단체의 반대 이유는 스스로 내세우는 반대 이유와 겉으로 얘기하지 않는 진짜 속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기 계신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의협은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 3당이 공통으로 간호법 발의를 하고 지금 대선 과정 중에서 각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의협 등의 요구를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반대해도 이게 간호법 진행되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최근에는 이 간호법 이름을 바꾸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이유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무협은 약간 조금 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전문지 기자들께서 아시지만 그 일반 그 종합지, 일반 매체들의 기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간호법 만드는데 간호조무사회가 반대하지? 이런 의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그 역시도 간부협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와 실제 섞듯이 또 달라서 왜 반대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고요. 제가 오늘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의협, 간협, 간무협 이 같이 또 모여서 이와 같은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할 겁니다.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장애 활동들을 세게 벌이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현재 이미 보건복지위 전체에 통과한 상태에서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겠습니다만
뭐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마이너스기보다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 기대하고 각 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국회가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볼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인의 고려에서 2학년 김영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성아 선생님께서 공공병원 분이시라고 좀 여쭙고 싶은 게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나누는 것이 사실 좀 의미가 없지만 공공병원은 사실 공공의료 수행 기관이기 때문에 소속 병원들이 어떤 좀 무거운 어떤 책임감, 좀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도 사실 근무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런 자부심들이 이만큼 커지셨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상황을 버텨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쪼개졌을 수도 있고 작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에 공공병원 재직하는 간호사로서 이런 자부심에 어떤 상처를 입어왔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희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공공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3년차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공공병원에 들어온 게 정말 자부심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국가에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정신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감염병이 저는 지금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메르스도 경험을 했었고 코로나도 경험을 했었는데 메르스 때도 분명히 뭔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가 전담 병원이라던가 인력 확충이라던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르스를 31일 겹치면서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언론에 막 알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던 모든 그 이상의 것들이 현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닥쳤을 때 1년, 2년, 3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이게 정말 뭐가 많이 바뀌었지? 병원도 만든다고 했었고 인력도 확충해준다고 했었는데 뭐가 그때랑 변한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메르스 때도 현장 간호사들이 이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의 자부심의 가장 큰 상처는 저의 후배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잡지 못했어요, 그 친구들을.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중간 열차 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코스예요. 그 친구들은 정말 어떠한 자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이 현장에 계속 너무 힘들어서 떠난다고 할 때 선배로서 잡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처참합니다. 사실 식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는 8시간, 10시간 근무하면서 밥 못 먹어요. 밥 먹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설사 같은 거 심하게 할 때 그 보호구 입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생리대 차고 들어가요. 변 지릴까봐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저희 간호사들이.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전 너무 힘들어서 떠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적이 너무 힘들었고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변화를 시켜줄 것이고 또 이 간호법도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코로나 대응 시기에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간호법 제정이 예. 공공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하시는 의견을 예. 굳이 뭐 의료를 공공의료와 민간 의료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반대 의견이고요. 모든 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이다. 어떤 영리적 이유나 수익 발생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코로나 대응 단계에서 공공병원이 거의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약 한 8%가량의 공공병원이 80%가 넘는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충,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 확대에 대해서 공약했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다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런 이전 정부가 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병원에서의 이런 어려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어려움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굳이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을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기 좀 기피하고 서울로 또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런 연쇄 현상이 좀 있어서 특히 지역병원, 공공병원에 안정된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의 양성과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신노래상 박성준 기자입니다. 오늘 하신 말씀도 조국의 현장, 간호계 현장 얘기도 저희 잘 듣고 말씀 잘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질문 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외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계랑 간호조무사계가 계속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는 이제 복지위 전체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남은 단계들이 없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향후에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반발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선거도 좀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간호법 처리와 관련해서 약간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법사위나 이런 쪽에 빨리 열어서 당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오히려 속도를 좀 낼 생각이신지 그 법안 처리 향후 과정 좀 어떻게 준비 중이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간호법을 제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사실 대선이나 지방선거, 선거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게 발의된 역사를 따지면 10여 년의 역사가 있죠. 한 번도 제대로 국회에서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당 공통으로 개정법을 발의하고 한 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 소위를 통해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라고 주장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처리 시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내용에 합의를 했으니 빨리 처리하자는 거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늦추자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봅니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간호사협회의 표를 얻어보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다 얘기하는데 아니 선거는 모든 사람이 1인 1표인데 그러면 간호사 표를 얻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이고요. 오히려 선거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자꾸 지혈하고 방해한 국민의 힘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내용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쟁점화되기 때문에 장외에서 이런 의협이라든가 간무협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투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정치 역할인데 그거를 방임하기 때문에 장외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죠. 향후에 민주당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법사위의 내부 논의에 맡길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이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다면 우리 간담회는 마쳐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오늘 되겠습니까? 예.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 말씀을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경정 대표님. 간호법에 대해서 강제하는 분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의협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고요. 그냥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에 의한 반대인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봐야 될 거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하나는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뺏길 거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가 없는 비원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사가 돌봄에 투입되기 전에는 간호사와 함께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가 돼서 간호사가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방문 간호 이런 여러 가지 돌봄의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거기에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분들의 85% 이상은 다 동네 의원에서 일합니다. 이 동네 의원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호사가 배제가 되면 간호조무사를 쓰는 이유는 싼 임금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급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자리 각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급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간호조무사에서 주장하듯이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일자리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법 통과가 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종속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근데
중속, 비중속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간호부는 전문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되고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중속, 비중속 이렇게 보는 건 이미 관점 자체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중성이라고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간호조무사 이런 쪽도 다른 데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그 소위 그 대국민 선정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 언론에 계신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방금 선생님이 있으신데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는 네. 하나씩.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초고령 사회를 도래했고요. 여기에 통합 돌봄 시스템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예. 저는 대학간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문숙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도래했고요. 초고령 사회의 통합 돌봄 시스템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돕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래서 의료비의 증가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메르스가 코로나에 이어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 국가 재난의 팬데믹은 계속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호법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법이고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는 저는 적정 의료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간호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아직까지도 간호법을 못하고 있지만 저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간호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민주의 많은 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저희가 주말에 연락드렸는데 시간을 빼서 와주시고 다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님들에게도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정치는 정치 역할, 국회는 국회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법안을 심의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누군가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법은 99%를 위한 법이어도 1%가 반대하면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소수의 반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반대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법이 계속 묶여 있어야 된다. 저희들 반문합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직업 간의 갈등이 심하니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의협, 간협, 간부협과 중재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안 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맞서는 직능들의 갈등 조정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 정부는 공무원입니다. 정부는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서 행동하지 그 이상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서로 이해가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그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안을 만들어내면서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정치 역할을 정부 공무원들한테 맡겨놓고 계속 하세요 기다리자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공무원한테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하기조차 한다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자꾸 시간을 끌기보다는 빨리 처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토론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 간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호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국민들 시각에서 보고자 한 겁니다. 간호사의 시각, 의사의 시각, 병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이런 많은 사례와 발표들이 잘 국민들에게 정리되어서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로 마치겠습니다.